이 즈음에 그 누구도 함께는 가나 기댈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대신 노를 저어줄 사람을 찾지 말라. 배우자에게 기대는 것은 배우자에게 모성을 기대는 것으로 당신 스스로는 어린이로 퇴행하는 것이다. 부부의 동반 퇴행은 금슬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은 항해하지 못하고 안전한 항구 주변을 맴도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안녕하셨습니까? 봄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이제 50을 넘기니 문득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자주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할 때가 있다니까요. 주름은 좀 더 깊어지고 눈가에 더 많은 세월의 흔적이 선명해져 갑니다. 이제는 흰머리가 검은 머리를 훨씬 압도하게 말아줘서 염색 같은 건 엄두도 나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가슴 한구석에서 이름 붙이기 힘든 뭔가 이 공허함이 슬그머니 들어앉습니다. 네, 이 감정의 이름은 공허함이 맞는 것 같아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우리 나이. 이때 가만히 손 내민 책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50 나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지은이 박성만, 펴낸 곳은 빌리 버튼입니다. 50대가 되니까 확실히 느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이 점점 뚜렷해진다는 거. 젊었을 때에는 마음 먹는 게 문제지 마음은 먹었으면 뭐든 해낸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그거는 무리야 무리. 이런 순간이 더 자주 찾아온단 말입니다. 생애 후반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분되는 시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예찬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입으로는 괜찮아 라고 위로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괜찮지 않아 라고 울먹인다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타협안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마음 안에는 공허가 차곡차곡 쌓인다는 저자의 이야기. 이 책은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허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나를 찾아가는 길, 또 새로운 태도, 몸의 변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 근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남은 날들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50에 관련된 글 많이 들려드렸었는데 이 책은 그전의 것들과는 살짝 다른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나이에 느끼는 공허함에 마음이 흔들렸던 나무님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살게 마련이다. 그것도 삶을 예천하면서 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게 마련이다. 죽음을 예찬하면서 사람 안에는 스스로 살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살만한 환경을 얻게 마련이다. 프로이트는 이를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이라 정의했다. 심리학자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여 인류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발굴하여 인류 사회를 이롭게 하는 연구자에 불과하다. 다 살게 마련이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실이다. 전전긍긍하는 인생의 전환기에는 가야 할 길은 꿈으로도 보여준다. 삶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나이 50이 넘어
꿈에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보았다는 여성이 있었다. 너무나 생생해 잊히지가 않았다. 그 꿈만 생각하면 알 수 없는 힘이 생겼다. 그녀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프랜차이즈 점포를 열었고 그동안 묻어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많은 매출을 냈다.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다. 이게 다 다이아몬드가 예언한 꿈의 결과라고 활짝 웃을 무렵에 그 반대의 것이 왔다. 사업과 관련된 인간관계, 금전 문제, 신뢰 문제 등 온갖 유언비어가 반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그 괴로움을 고스란히 혼자 받아내야 했다. 돈도 사람도 다 싫어졌다. 사업을 접고 싶었다. 그러던 중에 다이아몬드 꿈에 2탄을 꾸었다. 이번에는 갈매기 2마리가 나타났다. 첫 번째 갈매기는 날개를 접고 있는 상처난 갈매기였다. 그녀는 측은지심으로 쳐다보았다. 꼭 자신 같았다. 두 번째 갈매기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처럼 하늘 높이 유유히 날았다. 그녀는 평화스러웠고 자유롭게 갈매기를 쳐다보았다. 마치 자신이 그 갈매기가 된 기분이었다. 이 꿈은 그녀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는 2마리의 갈매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자가 죽음 본능이라면 후자는 삶의 본능이다. 삶에는 전진할 때와 후퇴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힘든 일 안에는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 안에는 힘든 일도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본래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면 서로 다른 2가지 사건이 낯설지 않다. 좋다 나쁘다 구별하여 희비에 빠질 일이 없다.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고 그 일은 나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의미를 남기고 지나간다. 다이아몬드는 점포가 잘 되어 돈을 버는 것을 뜻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의미한다. 상처난 갈매기는 실패도 인생의 일부이니 겸손하라고 가르친다. 그녀는 사업이 잘 되다가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자 우울증이 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마음 공부를 깊이 했다고 했다. 그녀는 다시 하늘을 유유히 나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 된 것이다. 나에게 닥치는 외적인 사건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살아있는 것은 다 살게 마련이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늘 중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를 산다.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나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대상을 분석해 보았다. 결과는 단순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행복이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불행이다. 이렇게 행복과 불행은 순환하니 인생이 고달픈 거다. 프로이트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준다. 사람은 행복을 원하기도 하고 불행을 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인생은 일방향으로 설명될 수 없는 모순된 원리를 가지고 있다. 행복을 원하는 나는 불행도 원하고 불행을 원하는 나는 행복도 원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어하려 하니 신경증에 걸린다는 것이다. 신경증은 수용할 수 없는 불안을 증상으로 타협한 것이다. 어떤 불안이든 수용하면 증상은 소거되고 신경증은 약화되어 일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살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은 대기표를 들고 순차적으로 다가온다고 한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하다. 자아가 할 일은 일어나는 일들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거나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어 취하거나 버리는 일이 아니다. 중세 신비주의자 루미는
고난은 변장한 천사라고 했다. 천사를 만난 사람은 뒤이어 올 악마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천사와 악마를 따로 구분한 사람만 천사와 악마가 따로 있다.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 욥은 사탄과 혈전을 치르고 나서 모든 상황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다. 욥에게 사탄은 과정만 힘들게 하는 천사였다. 대학 다닐 때 읽은 신학자 폴 틸리히의 영원한 지금이라는 설교집은 나의 꿈을 미래에서 현재로 옮겨주었다. 나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라 라는 말이 싫었다. 그러면 평생을 희생해도 내일의 행복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꿈을 이룬 자가 아니라 꿈만 꾸는 자가 될 것이다. 김흥호 선생님의 하루를 사는 사람이라는 설교를 읽으며 선각자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 먼 곳을 보고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를 살고 있다. 그가 지금 살 때 필요한 것은 지금 다 가지고 있다. 미래에 살 것을 걱정하니 사는 게 아니게 된다. 현재를 사는 세 가지 원리. 생애 후반부가 되어 삶의 영역이 넓어질 무렵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일들이 순차적으로 다가온다. 골라서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음을 안다. 다가오는 일들은 각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으면서도 반영된 것만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 일에 끌려다니며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한다. 삶의 풍랑은 청춘의 환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 그 풍랑 속에서 현재를 사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해 보겠다. 첫째,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라. 좋았던 일들은 정신 에너지를 비축시킨다. 그러나 좋은 일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조건 좋게만 보려 하면 좋은 것에 중독되어 창조적인 삶을 기대하기 힘들다. 나쁜 일도 좋게 보려고 애쓰는 것은 에너지 생산을 위해 좋은 것이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둘째,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풍랑이 거슬수록 항해는 중단되고 내부 단속을 해야 한다. 누가 나를 이 괴로움에서 건져내 줄까 하는 독백은 무익하다. 그 누구는 당신이다. 불행은 그 일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당신의 평가에서 온다. 자신을 불행과 동일시하지 말라. 불행은 삶을 다채롭고 역동적이게 한다. 당신은 불행으로부터 단단해질 것이고 불행이란 단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다. 셋째, 좋거나 나쁜 일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풍랑이 지나면 바다는 다시 고요해진다. 인생의 고요함도 유효기간이 있는 법, 풍랑은 또다시 찾아온다. 인생은 일생에 걸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풍랑을 타는 기술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와 관조하는 여유도 생긴다. 풍랑이 없으면 지혜와 관조도 없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을 기억하라. 다른 갈매기들은 죽은 물고기라도 한 마리 더 얻으려고 어선을 배회하고 있었다. 먹을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들은 항상 배고프고 항상 먹이 사냥을 나서야 한다. 조나단은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급강화하는 비행기술을 배웠다. 비행기술은 갈매기로 사는 스릴과 희열을 주었다. 조나단에게는 항상 두 날개가 있고 두 날개가 있는 한 그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조나단은 행복하고 싶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갈매기이다. 조나단은 집단에서 거리를 두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자신의 날개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졌다. 사람에게 두 날개는 물리적인 제한 없이 마음껏 비행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다. 자신을 가두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 나이 60을 바라보면서 황혼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감정이 몰려오면 누구나 견디기 힘들다. 비슷한 연령대의 휴먼 워커, 사회복지사, 상담사, 교사, 의사, 간호사 등 인간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식탁에서 나눈 이야기이다. 내년에 은퇴하시는 분이 무심결에 한마디 하셨다. 은퇴하면 뭐하고 사나? 순간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모두가 하는 똑같은 고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100세를 산다는데 앞으로 40년은 뭐 먹고 사나요? 밥 먹는 속도가 느려졌고 마치 그날이 온 것처럼 우리 사이에 묘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한때 우울증을 겪었다는 분이 말했다. 고령화 시대에 인류의 무서운 적은 황혼 우울이라는데 이제는 남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즐거워야 할 식탁에 황혼 우울이라는 손님을 미리 모셔드리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온 우리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서둘러 화제를 전환하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간의 침묵이 흐르자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하고 편해졌다. 맞은편에 앉은 분이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라며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 나이 먹으면 친구들도 하나둘씩 사라지는데 황혼 우울을 마지막까지 친구로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좌중에 잔잔한 미소가 흘렀다. 그 순간 나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했다. 내일 일은 내일로 맡기고 지금은 밥이나 맛있게 먹읍시다. 가장 연장자가 자신의 인생 철학이라며 한마디 거들었다. 인생은 내일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거야.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고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진정한 식사 테라피였다고 서로 격려했다. 삶은 외부 혹은 내부의 자극으로 수없이 많은 낯선 감정들과의 만남이다. 감정 정화의 1수칙은 어떠한 감정이든지 다 이유가 있어서 나를 찾아온 것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다. 거부된 감정은 나를 거부하지만 받아들인 감정은 나를 수용한다. 부서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해운대 어떤 연수원에서 직원 교육을 마치고 해운대로 향했다. 바다를 바라보는 벤치에 앉아 한가롭게 그리고 저마다의 생각에 잠겨 명상에 잠긴 분들이 많았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석양이 바닷물과 주변 건물을 서서히 물들이고 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자기 곁에 누가 오는 줄도 모르는 분 옆에 나는 자리를 잡았다. 앉자마자 나도 그분처럼 멍하니 하염없이 바닷가를 바라보았다. 강의실에서 들떴던 마음이 차분해졌다. 귀에 들려오는 것은 파도 소리, 눈에 보이는 것은 파도뿐이었다. 파도는 저 멀리서 있는 힘을 다해 바닷물을 쌓아 올려 전진하다가 백사장이 부딪혀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파도는 그렇게 말없이 말을 걸어왔다. 최근에 복잡한 생각으로 얼어붙은 나의 마음이 눈물이 되어 핑 돌았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파도야, 고맙다. 쌓았다가 부서지고 또 쌓았다가 부서지는 것은 너만이 아니었구나. 삶은 부서지면서 배우는 건데 그동안 부서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나는 해변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백사장의 글을 써 고마운 파도에게 답례했다. 부서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 위를 파도가 쓸고 지나갔다. 인생의 맞바람을 대하는 방법. 저는 지금까지 인생의 맞바람과 대항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거친 맞바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해요. 뒤로 돌아서면 돼요. 맞서지 말고 뒤돌아서서 바람의 방향을 타라. 뒤돌아선 채로 앞으로 나아가면 후퇴하는 것 같지만 바람의 저항은 현저히 줄어들고 안정감도 생긴다. 삶의 전반에 부는 바람은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삶의 후반에는 바람의 자존심도 지켜줘야 하고 뒤돌아서서 멈추거나 바람의 방향대로 나아가야 할 때가 더 많다. 맞바람과 대항을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물었다. 뒤돌아서면 지는 거 아닌가요? 그의 마음이 그에게 말했다. 왜 인생 게임에서 항상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이들에게도 이길 기회를 주라. 그리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이치를 알도록 해라. 인생은 멋진 결과를 창출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긴 경험의 연속이다. 내 인생에 불어닥친 바람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구약 성경의 욥을 보라. 그는 생의 광풍을 다 겪고 나서야 의식의 지평이 확장되었다. 그는 앞으로 닥칠 인생의 어떠한 광풍도 광풍으로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둘 중 하나만 취할 수는 없다. 여기 막대 자석이 있다. 한쪽은 N극이고 다른 한쪽은 S극이다. 반으로 쪼개면 각각 N극과 S극으로 분리되는가? 그렇지 않다. 쪼개진 N극의 맞은편에는 S극이 생기고 쪼개진 S극의 맞은편에는 N극이 새로 생긴다. 막대 자석을 아무리 잘게 쪼개도 N극과 S극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은 불변하는 자연의 원리이다. 작은 곳에서 일어난 자연의 원리는 대자연에서도 일어난다. 미시 물리학은 미시 세계에 존재하는 원리가 거시 세계에도 상응된다는 것이다. 집단 의식이 만든 전통, 도덕, 규범 등은 어느 것은 취하고 어느 것은 취하지 않게 한다. 흥부는 좋은 사람이고 놀부는 나쁜 사람이어야 한다. 공지는 본받아야 하고 받쥐는 본받으면 안 된다. 사랑은 좋은 것이고 미움은 나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커가면서 배운다. 사람의 마음에는 좋음과 나쁨이 공존하며 둘 중 하나는 취하고 다른 하나를 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중국 철학의 근원이 되는 주역의 음양 원리도 이와 동일하다. 양과 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양은 음을 품고 음은 양을 품는다. 봄은 음에서 양이 우세해지는 것이고 여름은 양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다. 가을은 음이 우세해지는 것이고 겨울은 음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계절의 순환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부족을 품고 다닌다고
기도를 한다고 항상 양기만 충만해질 수는 없다. 음의 기운도 있어야 인생이 깊어지고 겸손해지고 삶을 관조하는 능력도 생긴다.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고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 불행한 것은 아니다. 행복과 불행은 자석의 양극과 같이 일정한 거리에서 각자 자리를 지킨다. 정말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은 행복해서 좋고 불행은 불행해서 좋다. 지혜는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타면서 거기서 진주를 걷어 올리는 능력이다. 우주도 이와 같은 양극의 원리로 운행된다. 외로움은 충만한 인생을 완성한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외롭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공동체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막상 떠나면 생각보다 외로움은 크지 않다. 함께할 새로운 공동체는 지구를 떠나도 또 다른 곳에 존재한다. 금슬이 좋았던 배우자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은 자와 함께했던 즐거운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외롭다. 앞으로도 혼자 살 것을 생각하니 외롭다.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 과거가 즐거웠다면 현재도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어느 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또 다른 사람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능력은 있다. 인생은 크고 작은 회자 정리의 연속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 없고 만나지 않을 것이 없다. 떠난 것에 집착하고 만나지 못할 것을 염려하니 현재가 외롭고 쓸쓸하다. 늦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가을 풍경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자연과 하나 되는 희열도 느낀다. 장엄한 자연의 한 조각을 보면서 외롭고 우울하고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것은 과거의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떠나면 떠나는 일에, 만나면 만나는 일에만 충실하면 외로움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누구나 지금 여기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 어려운 불교를 알기 쉽게 가르쳐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영적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스님이 있다. 나는 그분의 소년 같은 미소에서 외로움을 보았다. 자상한 눈빛에도 외로움의 흔적이 있다. 부드러운 말투에도 외로움이 느껴진다. 외롭지 않으면 수도사가 아니다. 수도사는 제 외로움과 싸우며 수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스님은 자신의 외로움으로 질문자의 외로움을 만나기에 최적의 법문을 풀어낼 수 있다. 잠든 자를 깨닫게 하는 그분만의 직권과 해악은 외로움에서 나왔을 것이다. 외로움은 외로움을 만나 희망이 된다. 수도사는 외로움과 끈질기게 싸워 살아남은 사람이다. 인생은 길고도 짧은 한편의 외로운 코미디이다. 이왕이면 웃고 가자는 말은 외로움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자는 것이다. 우리는 외로움을 대체할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마치 외로워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로움도 수치로 생각한다. 스마트폰은 많은 편의를 제공하나 외로울 틈을 주지 않아 외로움이 가져다주는 선물을 가로채고 있다. 외로움은 이성의 한계를 넘는 영적인 것이다.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현대 문명은 외로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다. 외로움은 그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감정인 충만함을 만나 온전한 인격으로 통합된다. 외로움은 그의 짝인 충만함을 그리워하고 충만함은 그의 짝인 외로움을 그리워한다. 지금 이 순간의 외로움은 축복이다.
당신은 곧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를 만나면 언젠가는 그 반대의 것도 만나게 되어 있다. 중년이라는 시기가 꼭 가을은 아니다. 중년 심리학자들은 중년을 가을에 비유한다.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듯이 중년인 당신은 살아온 세월만큼 결실이 있다. 그러나 가을은 곧 겨울을 채비해야 한다. 가을 찬바람에 가을은 앙상한 가지를 남긴다. 중년 초기에는 얻은 결실로 만족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앙상한 가지가 되어 외롭고 고독하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두렵다. 위로받고 싶다. 그러나 타인의 위로가 위로로 느껴지지 않는다. 위로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먼저 위로하고 나는 내가 위로해야 한다. 세계관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그동안 이상으로 삼았으나 실천하지 못했던 이타적인 사랑에서 보다 현실적인 자기 사랑으로 돌아와야 한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 만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동정과 감정이입은 사랑의 초입이다.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타인의 존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인생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고 맞이해야 하는 것이 더 많다. 나이 들면 경험이 많아져 삶을 더 관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하라. 경험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인생의 과제를 선물로 받는다. 과제를 많이 이행한 학생일수록 삶이 가볍다. 이러한 일도 이러한 감정도 나에게 오는구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면 일이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떠한 감정도 내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사사로운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완벽한 청사진을 보면서 앞으로만 가는 것은 로봇이나 할 짓이지 그 길에 미련을 버려라.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다른 생각이다. 성장의 중요한 시기에는 파괴와 관련된 꿈을 꾼다.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 부서진다든가 멀쩡한 건물이 무너져 내려앉는다든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땅이 무너져 내린다. 그다지 두렵지도 불안하지도 않다. 나는 관조하고 있고 내면에 강한 힘마저 느낀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돕겠다는 것이다. 혹은 그러한 꿈을 꾸고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다.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던가 덜 준비된 상태로 모험을 걸던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이 선택한 대로 무의식은 당신을 돕는다. 지금 당신이 가야 할 길은 항상 눈앞에 있다. 바로 지금 당신은 그 길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통하지 않고는 내면의 그림자를 만날 수 없다. 안정적이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라. 삶은 불안정할 때도 있다. 다만 안정되었다고 믿고 싶을 뿐이다.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아주 낮은 주파수로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다.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인생은 항상 출발선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은 딴짓이 아니라 당신이 가야 할 길이다. 나 대신 놓아줄 사람. 생애 주기에서 최초로 어느 날 문득을 경험하는 곳은 유치원이다. 엄마가 없는 낯선 곳에 엄마가 나를 버렸다. 나 홀로 낯선 상황을 맞이했다. 내가 공주가 아니었구나.
다른 공주와 왕자와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충격이 없다면 아이들은 공주와 왕자로 고착되어 왕과 왕비가 되지 못한다. 무의식적이면서도 본능적인 각성으로 아이들은 왕자와 공주가 아님을 알아가며 그것은 또래 집단에서 놀이로 표현된다. 그만의 왕궁에 있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나가기를 싫어하고 짜증을 낸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느 날 문득이라는 낯선 감정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사춘기에 경험하는 어느 날 문득은 자기 스스로 부모를 버려 혼자 된 느낌이다. 어른에 대한 강한 적대감으로 스스로 어른 되기를 쟁취하려는 그들은 또래 집단과 강하게 동일시를 한다. 그들은 따돌림 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다. 이때 느끼는 어느 날 문득과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이 중년 이전까지 지속되며 각자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그러나 그들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받은 영향은 그의 무의식에 잔존하여 평생 영향을 미친다. 생애 후반기에 찾아오는 어느 날 문득은 본인은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지만 엄마가 사라진 느낌에서 나온다. 그때 느끼는 우울하고 허전하고 그리워하는 낯선 감정의 원인은 외적인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오랫동안 내면화되어 자신을 만들어갔던 어머니의 상실에 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뱃속에서 키운 엄마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우리는 그 힘으로 나약한 유년기를 보냈다. 험한 세상에서 모성의 힘으로 청소년기의 꿈을 키웠고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결혼도 했다. 우리는 사고와 감정, 가치관, 인간관계 방식, 성격, 소망 등에서 엄마의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생애 후반에는 내면의 엄마를 떠나보내고 유아 독존해야 한다. 엄마를 대응할 외적인 것에서 위로와 안정감을 얻는 일은 필요하지만 내가 창조한 나의 엄마를 재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분리 작업이 시작된 어느 날 느낀 어느 날 문득은 단순히 홀로가 아니라 홀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하는 느낌이다. 정든 것과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이 있고 낯선 곳을 향하는 두려움도 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기대감도 크다. 지금부터 당신 스스로 내면의 엄마가 되어 당신의 노를 저어가야 한다. 이 즈음에 그 누구도 함께는 가나 기댈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대신 노를 저어줄 사람을 찾지 말라. 배우자에게 기대는 것은 배우자에게 모성을 기대는 것으로 당신 스스로는 어린이로 퇴행하는 것이다. 부부의 동반 퇴행은 금슬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은 항해하지 못하고 안전한 항구 주변을 맴도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1893년 10월 28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초연 무대에서 차이코프스키는 직접 이 곡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단 9일 후에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은 콜레라 감염 때문이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가설도 있다고 해요. 어쩌면 그는 이 교향곡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이코프스키는 평생 외로움과 정체성의 갈등을 겪었다고 하죠. 동성애자로서 사회적인 시선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괴로웠다고요. 그는 사랑을 찾으려고 했으나 한 여성과의 결혼은 단 며칠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결국 음악만이 그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향곡 6번은요, 그의 마지막 밤을 담은 유언과도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음의 현악기가 깊은 숨을 내쉬듯 울립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B창의 사악장의 시작입니다. 비탄에 잠긴 선율이 조용히 흐르지만 그 음표들 사이에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복잡한 감정들이 서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만이 가득한 듯합니다. 바이올린의 선율은 한숨처럼 들리고 첼로와 더블 베이스의 낮은 떨림은 끝없는 심연을 응시하는 눈빛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선율 속에는 단순한 슬픔뿐만 아니라 애틋한 그리움과 뜨거운 열정도 있는 듯합니다. 조금씩 선율이 상승하면서 격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숨죽여 흐르던 음악이 점점 힘을 얻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고 금관악기의 강렬한 울림이 어둠을 뚫고 번뜩입니다. 마치 절망을 이겨내려는 마지막 몸부림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거센 절정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세 무너져 내리고 음악은 다시 조용한 비탄의 선율로 되돌아가거든요. 이제 모든 것은 무너지는 듯합니다. 처음보다 더욱 깊어진 고통이 묻어나고 현악기는 애절한 선율을 반복합니다. 음악은 끊임없이 같은 선율을 반복하며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지금껏 들어왔던 어떤 교향곡도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거의 모든 교향곡은 승리하거나 마침표를 찍거나 희망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곡 B창은 그 어떤 교향곡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천천히 무너집니다. 음악은 점점 작아지고 점점 더 가라앉으며 이제 곧 세상의 끝에 닿을 것 같은 순간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떨리듯 끊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하나의 마지막 숨결입니다. 근데 정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숨죽여 선율 하나하나를 가만히 따라가 보세요. 절망으로 가라앉으면서도 그 안에 묘한 위로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마지막 선율이 사라질 때 이제 그만 외로워도 돼. 그만하면 됐어. 괜찮아. 이제 다 놓아도 돼. 라는 조용한 속삭임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평생 외로움에 늘 가슴에 시렸던 한 남자는 죽을 때의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였던 겁니다. 그만하면 됐어. 괜찮아. 다 놓아도 돼. 이젠 편해져도 괜찮아.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은 때때로 이런 음악처럼 슬프지만 그 슬픔이 의미 없지 않다고요. 그러니 때때로 찾아오는 슬픔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고요. 차이코프스키가 130년 전에 남긴 이 곡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